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각 국가마다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보내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한 호주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4,300킬로미터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싱가포르까지 보내는 프로젝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캐나다와 영국, 아일랜드 사이에 양쪽의 시차를 이용해서 낮에는 영국으로 전기를 보내고 영국 시간 자정이 되면 북미로 전기를 보내는 구상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처럼 칠레에서도 가톨릭이 국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톨릭과 토착신앙이 결합한 아니미타, 구루타 같은 독특한 종교 문화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9월 1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각으로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발하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열릴 전망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참여 인원이 지난 10일에 운집한 20만 명을 넘어 약 40만 명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철도공사와 파리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 교통 부분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부분 근로자, 약사, 물리치료사 등도 파업에 동참해 상당수 약국이나 물리치료시설이 18일 문을 닫을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영국 런던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첫 임기 중이었던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두 번 국빈 방문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윈저성으로 이동해서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 윌리엄 왕자 부부를 만날 예정이며 저녁 국빈 만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영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S는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S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Nscale과 협력해 2만 3천 개 이상의 고급 그래픽 처리 카드 GPU를 탑재한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엔 산하 지적재산권 기구가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 성과를 수치한 글로벌 혁신지수 2025를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순위는 연구개발, 투자, 특허, 논문, 기술 출원, 인재 육성 등 78개 세부 지표를 토대로 선정된 겁니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미국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인적 자본 및 연구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전체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한편 중국은 10위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 제작자인 로버트 레드퍼드가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6일 날 레드퍼드가 유타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이자 감독으로 오랫동안 활약했던 레드퍼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 아웃 오브 아프리카, 흐르는 강물처럼 등에서 영화에 출연했고 1980년에 감독으로 참여한 보통 사람들로 오스카 감독상을, 2002년에 오스카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죽음에서 죽음으로 도망치다. 네,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이제 팔레스타인 있는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 작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 지구가 불에 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작전을 개시한 지 24시간 만에 101명의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금 지상군을 투입해서 가자 지구 주요 도시로 진격을 하고 있고요. 수일 내 시내에 남아 있었던 3,000명의 하마스 전투원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맞설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카츠 국방장관이 소셜미디어 통해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러 인프라를 타격하고 있고 군인들이 인질 석방과 하마스 격퇴를 위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상작전 시작하고 나서 가자지구 북부에서만 86명 사망했고요. 작전이 시작된 가자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에서 5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날 공격이 2년간 있었던 전쟁 중에서 가장 격렬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아예 점령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죽음에서 죽음으로 도망치는 것 같아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즉슨 어딜 가더라도 죽음을 피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현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라고 이미 결론 냈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은 이건 가짜 뉴스다, 스캔들이다 말하면서 일축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참혹하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사실상 이 작전을 지금 지지하는 네, 모양새죠. 맞습니다. 네. 그 전날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하마스를 겨냥해서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평화적으로 또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전쟁이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지지하고 있지만 신속한 종료를 원한다는 입장도 같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작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 당신들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피난처가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일날 이스라엘이 그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한 거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 쪽에서 하마스를 받아주고 하마스의 자금을 공급하면서 결국 하마스와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카타르를 공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하는 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하기 1시간 전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을 구할 신형 무기.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 2기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아마 그 무기가 바로 관세와 관세. 비자인 것 같습니다. 두 네.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각국들과 관세 협상 벌이는데 일방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보다도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 의약품에 자동차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에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 낮추는 이제 무역 합의 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일본은 15% 관세를 부과받기로 결정이 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불공정하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국 자동차 업체가 15% 관세를 내고 있는데 자동차보다도 마진이 훨씬 높은 반도체, 의약품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100%, 의약품은 150에서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편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는요.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19일 날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면서 모든 것을 확정짓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외신들은 오라클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큰 기업들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대법원이 훌륭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판단할 걸로 보인다라면서 약간 압박성 발언했습니다. 네. 지금 1심, 2심에서는요.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판결 내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서 9명 대법관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입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위헌이다 판결 나왔지만 마지막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관세였고 이제 다른 한 가지가 비자라고 아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비자 문제 다시 거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 짓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들이 억류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마가 세력들이 추모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SNS에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당신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여기 왔다라면은 이런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을 화나고 있다면 쫓겨날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절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폭스뉴스에 인터뷰를 하면서도요.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도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마가시자들이 우파 진영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찰스 커크가 살해되자 좌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다라고 규정하면서요. 네. 좌파 쪽을 아예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진보 측에서는요. 정치 폭력 자체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커크가 생전에 굉장히 백인 우월적이고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었다라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성 발언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자신의 그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요. 흑인 조종사를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었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에 대해서 끔찍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경찰 폭력 때문에 사망한 흑인 남성 위주 조지 플로이드를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페미니즘을 거부해라. 남편을 사람에게나 복종해라. 너는 책임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신 중지를 홀로코스트에 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군복 입은 마초맨.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면은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그런 정상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16일 날 러시아 벨라루스가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2025를 했는데요. 여기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네. 물리노 훈련장에 있었던 이 자파드 2025 전략훈련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에서 직접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등장한 푸틴 대통령이 네. 벨로소프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들으면서 각종 무기, 군사 장비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훈련의 목표는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연합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말하는 건데요. 이 국가가 어떤 침략에도 잘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점검하는 자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훈련에 사용된 장비는 실제 전투에 동원된 현대 장비들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였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병대가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카리글란드에서도 해안 상륙작전 훈련도 직접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러 군사 대표단이 왔는데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의 군사 대표단이 왔고요. 부르키나파소, 콩고, 말리가 파견한 작전 그룹도 참가하면서 네. 55개 국가에서 온 군사 대표단이 직접 군사훈련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가는 이 군사작전은 4년마다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닷새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 훈련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방 측에서 최근에 러시아가 드론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 영토를 침범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러시아 말을 주변 고지고대로 국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경계를 좀 하겠죠. 자, 다음 키워드는 속이기가 훨씬 쉬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사기 작업장들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와서 거기 가둬놓고 일을 막 시키는데요. 네. 거기서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사기극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쓰는 것보다도 챗 GPT 사용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사기 메시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소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러려고 이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 케냐 남성이 작년 12월 달에 일자리 제한을 받고 태국에 갔는데 막상 공항에 내렸더니 차에 실려가지고요. 네. 그 소위 말하는 범죄자 집단이 하는 그런 사기 작업장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수백 명이 넓은 방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가짜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신은 텍사스주 출신의 목장주다. 그리고 엘라바마주에서 콩을 생산하는 생산업자다. 이렇게 사칭하면서 챗 GPT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기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네. 미국인처럼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을 섞어 쓰면서 메시지를 만들었다는 건데 예. 이렇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 챗 GPT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미얀마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 범행에 이렇게 AI 도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투도 굉장히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진짜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직접 메시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속이기가 쉽고 그리고 AI와 함께하면은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챗GPT가 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거 사실 일일이 다 걸러낸다는 것이 어렵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똑같이 흉내내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제 사례를 전해드리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진짜인지를 좀 가려내는 우리가 능력을 좀 네.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그리고 되고요. 또 챗 GPT를 뛰어넘는 뭔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예, 싶긴 한데요.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코인은 고공행진 중. 네, 비트코인 저는 뭐 이런 쪽에 좀 잘 이더리움? 모릅니다. 그런 쪽을 잘 몰라요. 이런 코인이 없다면 네. 앤티크 코인이 있습니다. 앤티크 코인 네, 처음 말 그대로, 들어봐요. 네, 예전 금화를 말하는 건데요. 예전 동전인 거죠. 요즘 일본에서 금 가격이 뭐 이거 우리나라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뭐 금 가격이 계속 올라요. 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로 일본인들이 금화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 돈이어서 앤티크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100년 이상 된 옛 화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희소성, 그렇죠. 역사성 그리고 이게 또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일본의 부유층만 취미로 이걸 주화를 수집을 했는데 네. 요즘은 계층이 훨씬 더 넓어졌는데요. 문의도 많고 젊은 층 주부, 직장인까지 요즘 금화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도쿄의 한 매장을 방문해봤는데요. 엘자베스 1세 시대 때 소버린 금화, 이제 국가가 발행한 법정 통화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금화 가격이 3,500만 엔, 우리돈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 예, 동남아니까. 예, 그리고 예. 또 190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100코로나 금화가 있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하고요. 좀 싼 것도 있습니다. 1840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만들었던 인도 루피 은화인데요. 이거는 우리 돈으로 33만 원 정도 하니까 다양하게 있네요, 가격대가. 네, 그래서 초보자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이 전문가들은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앤티크 코인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앤티크 코인이 말씀인 것처럼 상당수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이제 대체 투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요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앤티크 코인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닌데요. 가장 조심할 거 네. 감정서가 꼭 붙어 있는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조품인지 아니 여기서도 이제 가짜인지 맞습니다. 진짜인지 예, 좀 잘 주의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없는 도전. 스페인의 한 남성이요. 하이힐을 신고 100m를 뒤로 뛰는 그런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 달성했습니다. 와. 이름이 좀 깁니다. 네. 크리스티안 로베르토 로페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씨라고 이제 부르고요. 네네네. 이분이 와, 하이힐 신고 하이힐을 100m 달리기를 신고요? 했는데요. 16.55초라는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와. 그런데 2014년에 똑같은 기록을 한번 세웠었는데 그때는 20.05초 기록을 세웠는데 오 단축됐네요. 3초 이상 기록이? 기록을 단축했습니다. 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 달리기를 할 때는요. 신발 굽 높이가 최소 7cm. 와 이건 걷기도 여자들도 네, 맞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거의 신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조건이 더 네. 까다롭습니다. 굽 끝 쪽의 폭이 1.5cm. 그럼 이렇게 뾰족하고 높은 그래야 되는 네네네. 건데요. 통급은 안 된다는 안 돼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촬영 영상도 반드시 이제 같이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좀 파란색 하이힐 네. 그리고 양말 빨간색 반바지 입고 뒤로 막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정말- 어디서나 눈에 띄는. 네. 근데 이분이 이전에도 80개가 넘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슬리퍼 신고 100m 달리기 그리고 손가락 위에 당겨 큐대 올리고 균형 잡은 채 1.6km 달리기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시네요. 남성이십니다. 네. 예,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됐네요.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죠. 로버트 레드포드 하면 떠오르는 영화 내일을 향해서라 중에서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함께 듣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gr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19일 양당에서 3일씩 참여하는 3+3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 차례 소환 요청에도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했던 통일교 청타구역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협정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실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 관세율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미국 수출품 1위인 자동차에 이어 2위 반도체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의 종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칠레의 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일단은 가톨릭 신자가 칠레에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칠레 사회에서 가톨릭은 사실상 국교 역할을 했지만 네. 1925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면서 공식 국교 지위는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칠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가톨릭은 여전히 결혼과 장례 그리고 지역 축제 등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가톨릭 신자 비율이 감소해서 작년 국가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가톨릭 신자는 53%에 불과하며 30년 전 74%와 비교하면 21%가 줄어든 셈입니다. 네. 일요일 미사 참석자는 전체 인구의 약 19%로 대부분 노년층이며 결혼, 장례 그리고 세례 등 의례와 관련된 참석이 대부분인데요. 또한 성직자 부족과 재정 문제로 인해서 폐쇄가 되거나 기능이 축소되는 성당이 늘고 있고 일부는 문화 공간이나 공동체 센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린이와 청소년 성추행이 은폐되었다가 드러난 2010년에 일어난 카라디마 신부 사건으로 인해서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많은 신자가 떠나거나 종교활동 참여를 줄이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칠레의 다른 종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신교 특히 오순절과 복음주의 계열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네. 1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16%를 차지하는데요.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교회나 루터교 등 기타 기독교 계열과 불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 등 소수 종교가 존재하면서 주로 대도시에서 활동합니다. 최근에는 무종교 또는 비신앙자가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25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칠레는 87개의 크고 작은 불교 센터와
사원과 협회가 있는데요. 네. 주로 선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명상센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남부와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는 칠레인의 8%를 차지하는 원주민 마푸체족 중심의 전통 신앙이 자연 숭배 또 영혼 신앙, 의례적인 제사 등과 함께 일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칠레는 전통적인 가톨릭 중심 사회에서 개신교, 무종교, 토착 신앙 그리고 불교 등이 공존하는 종교적인 다원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칠레에 그런데 이 가톨릭과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문화가 또 있다고요? 예.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인데요. 네. 실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도로변과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가로 세로 약 1m 크기의 둥근 모양의 작은 성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성소를 라틴어나 스페인어로 영혼을 뜻하는 아니마에서 따온 말 아니미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은 작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아니마에서 왔는데요. 네. 모두 다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가 설치된 곳은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성소 아니미타 안에는 십자가와 성모상 그림, 또 사망자의 사진과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물건이나 꽃, 촛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네. 운전자들은 지나가면서 성호를 긋습니다. 네. 아니미타는 고인을 기리고 살아있는 이들의 보호와 또 가호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가톨릭 신앙 요소와 애니미즘적인 성격이 결합된 형태로 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아니미타가 설치된 장소를 지날 때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더 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운전을 할 때 특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또 아니미타는 추락 사고가 났던 산이나 절벽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네. 상징적인 추모 장소로 기능을 합니다. 만일 아니미타가 있는 곳에 도로 공사나 유지 보수 작업을 해야 할 때는 네. 아니미타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작업이 완료된 후에 원 위치에 다시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영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합니다. 칠레 도로교통법은 도로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서 구조물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미타가 시야를 방해하거나 운전 주의를 분산시킬 경우에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치 시 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조언됩니다. 네, 아니미타가 있고요. 또 산이나 언덕 위에는 성모상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이나 언덕 또 바위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상은 흔히 그루타라고 불립니다. 그렇다. 스페인어로 동굴을 뜻하지만 네. 실제 동굴뿐만이 아니라 자연 지형을 활용한 작은 성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루타 안에는 성모상과 함께 촛불, 또 꽃, 기도문 등이 놓여 있으며 신자들은 기도가 응답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손바닥 크기의 세라믹 명판을 붙이는 문화입니다. 네. 이 명판에는 감사의 글과 날짜, 이름, 사건 등이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다거나 가족이 보호를 받은 사연을 기록을 합니다. 이는 신앙적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신자에게 신심을 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루타는 가톨릭 신앙과 민속 전통이 결합된 신앙 문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칠레 발파라이소주 로 바스케스 성모 성지에서는 매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에 50만 명이 넘는 순례자가 모입니다. 네. 이날 신자들은 산티아고에서 성지까지 약 70에서 80km를 도보 순례를 하는데요. 완주에는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걸립니다. 네. 여정이 힘들어서 중간 지점에 합류를 하거나 고행의 의미로 마지막 1에서 2km 정도를 무릎으로 혹은 기어서 도착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모습은 TV로 생중계되는데요.
순례는 원래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께 청혼을 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며 일부 신자들은 이렇게 극한적인 고행 방식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실천을 합니다. 네. 이는 가톨릭 신앙이 토착 신앙과 결합해서 형성된 대중 종교성의 한 모습으로서 칠레 가톨릭 사제들은 신앙이 자칫 미신화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다 아님있다. 오늘 칠레 종교의 일부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나라 칠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티아고에서 김정화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보통 에너지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석유, 석탄 네. 또는 뭐 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에너지에 관한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전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를 어떻게 깨끗하고 저렴하게 만들 것인지가 전 세계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전기가 정말 중요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원자력, 재생에너지 다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수단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 둘은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협력할 이제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깨끗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는 가스를 차차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네. 우리는 좀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자연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가능한 건데 입지에 따른 차이가 정말 크죠.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일조량이 풍부하거나 바람이 잘 부는 곳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봐도 특히 유리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서부 지역이 되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북해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선택받은 지역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의 이제 해상 풍력, 그다음에 중서부 내륙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국이 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맞습니다. 예. 중국은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네. 그런 나라입니다. 불리한 곳,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렇죠. 거 이 어떻게 해야 불리한 되나요? 곳,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유리한 곳에서 불리한 곳으로 뭔가를 보내서 나눠 쓰면 사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으로, 가스는 LNG 선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데 네. 문제는 전기입니다. 보통 전기는 이제 송전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동을 시키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육지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요. 네. 바다를 건너서 수천 킬로를 연결하는 송전망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기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바다를 건너는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새로운 시도들은 유럽에서 많이 해보고 있죠. 그래서 네. 일단은 영국 동부의 링컨셔라는 동네하고 그다음에 덴마크를 연결하는 765km의 해저 케이블이 최근에 이제 개통이 됐어요. 네. 2023년 개통됐으니까 벌써 2년쯤 됐는데요.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영국과 덴마크는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교환하면서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최장 케이블이 765km인데 네. 최근에는 이것보다 훨씬 긴 1000km를 훌쩍 넘는 해저 케이블이 여기저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1000km를 예. 넘는 해저 케이블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나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캐나다와 영국을 연결한다. 캐나다와 영국이요? 예. 이러면 이제 대서양 횡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오. 스케일이 매우 크죠. 네. 이거보다 조금 이제 가까운 쪽으로 가면 이제 모로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전력망도 논의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진짜 야심찬 것으로는 저 남쪽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호주하고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00km 4,000km. 예, 이르는 이제 초장거리 해저 케이블이죠.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일단 싱가포르까지 가는 거를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보다 한번 현실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섬이죠. 태즈메니아. 네. 예, 이 섬하고 호주 본토를 연결하는 345km짜리 이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대양을 건너려면 뭐 돈도 많이 들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돈이 제일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케이블을 포설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각종 자연 재해, 뭐 그러니까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공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장거리 노선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여러 업체들이 남들보다 먼저 이제 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호주와 싱가포르 연결하는 이 노선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이것은 이제 AA 파워링크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호주의 썬케이블이라는 회사가 이제 크록 벤처스라는 투자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획을 보면 264억 달러 규모니까 스케일이 상당히 크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호주의 북부 지역, 호주 북부 지역은 이제 건조한 지역, 사막이 많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에 일단 발전소를 대량으로 건설을 하고 4,300km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서 싱가포르에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인데 완공 목표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호주 뭐 말씀하신 대로 땅도 넓고 네. 뭐 일조량도 좋으니까 뭐 발전하는 데는 발전 뭐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호주의 문제점은 이제 수요처가 남동 해안 쪽에 다 몰려 있죠. 시드니, 멜버른 이런 지역들이.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해봐야 이 호주 남쪽까지 끌고 가는 것도 꽤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북쪽의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하자. 그래서 얘기가 예, 나온 거군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획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대서양을 횡단하자 이런 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큰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대서양을 예. 횡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서 아일랜드를 거쳐서 네. 또 캐나다도 동쪽에 있는 뭐 뉴펀들랜드 섬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거리가 좀 짧아지죠. 네. 어쨌건 한 4,000km 정도도 됩니다. 이것도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캐나다하고 영국 양쪽을 보면 이제 시차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전력 수요가 낮을 때는 밤에 수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영국으로 보내고 아. 예, 영국이 밤이 됐을 때는 또 풍력 전기를 북미로 이제 보내면 서로가 시차를 두고 전기를 나눠 쓸 수 있다라는 예. 구상입니다. 계획은 참 좋은데요. 이게 스케일이 남다르고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걱정부터 좀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보면 누가 돈 되지? 그러니까요. 라는 게 첫 번째인데 네. 일단 투자자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양쪽의 전력 시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보조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또 부정적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민자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 기존에 지금 이제 몇백 킬로미터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거 조금 몇 배 더 연장하는 거다.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러니까 사업자 이야기니까 조금 이제 깎아서 들어야 되긴 합니다만 네. 예, 일단은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돈 이외의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극복할지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해외 먼 곳에 전력을 의존할 경우에 평소에는 좋은데 네. 만약에 사태 벌어지면 그러니까요.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인 거죠. 만일의 사태가 꽤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는 특히나 자주 일어나죠. 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외국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 정부는 이제 모로코하고 영국을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망에 대해서 네. 일단 뭐 민간에서 한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어요. 네. 뭐 240억 파운드 규모의 사업비도 문제였지만 일단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 에너지부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마 유럽 쪽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예, 그런 것 믿을 만한 같긴 한데요. 친구들끼리만 하자라는 예, 예,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장거리 송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관련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 같은 경우는 네. 2023년에
송전 분야에서만 1,400억 달러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래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투자가 계속 늘어서 2030년대 중반 한 10년쯤 있으면 매년 적어도 3천억 달러 이상은 송전망에 투자를 해야만 이게 세계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얼마 전에 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이 이제 새로 건설이 되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많이 더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 보고서 보면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네. 빨리 투자를 좀 해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케이블, 해저 네. 케이블 전선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보기에는. 알 때는 제일 늦게 한 거다. 그런데 이제 뭐 명언이.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수요가 않은. 워낙 많은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장거리 송전망 수요가 커지면서 이제 뭐 해저 케이블 같은 이제 전선은 물론이고 뭐 변압기 관련 이제 또 다양한 네네. 기타 전기 장비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데 네. 때 맞춰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전체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서는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그렇죠. 이 전력, 전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제 공급 부족이 지금 심화된 상황입니다. 네,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이제 뭐 AI 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스 네.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가스 화력 터빈이 이제 필요한데 이 주문이 전 세계적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2025년 9월 달에 주문을 넣으면 적어도 3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발전소 짓는 거는 한 2년이면 다 짓는데 핵심 부품인 터빈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원래는 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네. 지금 주문 넣으면 한 2년 안쪽에 공급받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2배가 됐죠.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변압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는 전 세계 수요의 한 50%밖에 공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용 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대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격도 뭐 2배 이상 오른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럼 누가 제일 덕을 보게 되는 대한민국이 제일 덕을 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은데 참 좋겠는데. 이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유리합니다. 중국이 예.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네. 기승전 중국입니다. 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네. 이제 전선, 변압기 등 전력 하드웨어 산업이 매우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망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 한 해에만 이 전력망 분야에 89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한 나라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 수요도 늘고 관련 그렇겠네요. 하드웨어도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력망과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를 최근에 해본 나라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노하우 그리고 관련 산업들은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아무튼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과거에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너무 많이 들여오고 있다. 이걸 네. 미국이 막으면 어떡하지? 라는 안보적인 문제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안보적 목적의 투자가 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형성에 그러니까요. 크게 기여를 하는 또 이런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최근에 최종 에너지 소비의 30%를 전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은 한 20% 수준에서 오르질 않았는데 중국은 네. 쭉쭉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을 요즘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일렉트로 스테이트, 전기 국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정도군요. 사우디 같은 화석연- 나라가 페트로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 많이 사용한다 중국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지금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생에너지 하면 예전에 사실 독일 많이 떠올렸는데 네. 독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독일 상황은 별로 이제 좋지 않습니다. 일단 네. 경제 성장도 나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중국과의 경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이제 독일 업체들이 약속을 계속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철강 업체들은 녹색 수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좀 늦출게요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6유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더 쓰려고 그러면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가 없다. 네. 라는 이야기.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게 독일 철강업계들의 이제 전망입니다. 어떤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데 네. 유럽 연합에서 친환경 수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그다음에 이 물을 분해하는 전해조 시설이 무조건 같은 나라에 있어야 돼요. 다 독일 안에서 있어야 생산되는 돼요. 전기로 독일에서 이 분해를 해야만 이제 친환경 수소. 네. 그다음에 이 발전소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이내에 설립돼야만 또 인정을 받아요. 이건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철강 생산하는 게 네.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독일 업체들은 지금 점점 이제 계획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이 반면에 중국의 경쟁력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친환경, 뭐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 독일이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던 일인데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중국만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지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얼 그랜트의 At the End of a Rainbow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